얼마 정도 벌었냐 이런 거 진짜 궁금해하시잖아요. 유튜브 수익 공개 막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사실 뭐 공개할 수 있어요. 첫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게 2019년 10월이더라고요. 2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그 미스터 비스트도 4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버는데 유튜브 어떻게 해? 그렇게 수익이 없었는데 어떻게 7년을 했지? 채널을 어떻게 유지하고 버텼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편집비가 들 때도 있고 장비에 막 이 들어갔고 뭐 공간을 이렇게 대관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경비도 들 거고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지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가 끝나고 나누는 애프터 토크 시간인데요. 근데 그 전에 오늘은 드디어 미뤄두었던 요즘사 7주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기념해서 Q&A를 하는 날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죠? 짠! 드디어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와. 네, 사실 이 실버 버튼이 10만이 되자마자 좀 신청을 해서 도착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언박싱이라기에는 좀 받은 지가 돼서 아예 안 열어본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는 봤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자세히 보려고 꺼내놓지 않고 계속 이 박스에 그냥 확인만 하고 바로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런 걸 좀 지저분하게 뜯었는데 요렇게 왔어요.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시죠. 짠! 네, 실버 버튼 이렇게 생겼고요. 네, 요렇게 여기 요즘 것들의 사생활 이렇게 박혀 있고요. 잘 보이시려나? 네, 그리고 1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즘사가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와. 영원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올해 하니까 이런 날이 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좀 많이 보시던 실버 버튼이랑 좀 다르게 생기진 않았나요?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알고 보니까 올해 8월부터 크기가 작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뭔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도 작고 그래가지고 너무 컸으면 또 마땅히 놓을 데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다. 아무튼 뭐 상장이 작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믿고 저희도 이렇게 실버 버튼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유튜브에서만 어워드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2024년 우리가 사랑한 팟캐스트 10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스포티파이에서는 올해의 팟캐스트로 사관왕을 무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정말 많았는데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희가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바쁘기도 했고 막 나라에서 막 큰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끼리 막 이거를 막 축하하고 축배를 들고 사실 그럴 생각도 못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끼리보단 그 요즘사를 그동안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쁨을 나눠야지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축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연말이고 해서 네, 같이 좀 마시려고 와인을 준비했는데 사실 저희가 와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뻐 보이는 걸 샀고요. 이거 사실 이 와인을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나뭇가지가 달려있는 와인인데요. 이게 뭔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와인이래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왕이면 좋은 의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마실 수는 없지만 같이 짠하면서 이렇게 좀 오늘 축하의 시간을 좀 같이 보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따볼까요? 한번 코르크를 맡아보시죠. 자, 와인을 땄습니다. 로제 와인이고요. 네. 이탈리아 와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짠 할까요? 짠. 짠. 네, 여러분도 같이 짠하고 오늘 영상 함께 해요. 짠. 맛이 좋은데요? 괜찮다. 이거 초록색을 먹어봤었는데 빨간색도 괜찮네요, 여러분. 이 와인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추천드립니다.
어떤 와인인지는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둘게요. 네, 이렇게 치얼스를 한 김에 잠깐 여러분들이 좀 응원의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먼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러브미 럼미라는 구독자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구독자 10만 명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긴 호흡으로 인터뷰하는 영상이 너무 좋아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 많은 요즘에 더 찾게 되는 콘텐츠입니다. 흐흐.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듣다 보면 저까지 라포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요즘 이제 소품이 많은 시대에 이렇게 긴 영상을 같이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저희도 감사하고 같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왕님께서 요즘사를 보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올 여름 처음 요즘사 팟캐스트를 접하고 나서 열 독자가 됐습니다. 세상이 정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답답한 줄도 모르고 쫓기고 있었는데 요즘사를 보고 나니 그 길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한 세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산소호흡기가 돼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숨통이 트이신다니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산소호흡기까지 저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레퍼런스들 많이 발굴해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미님이 요즘사를 보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레퍼런스를 들을 수 있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희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많은 힘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긴 메시지 보내주신 유비님인데요. 요즘사는 저에게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 소중한 채널이에요. 현재 삶이 나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선 그 틀에 나를 끼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이라는 것이 하기 싫은 숙제와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요즘사 채널을 알게 되었고 나답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되면서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사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도와준 고마운 채널이에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일단 유비님 새로운 시작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또 퇴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실지 그 길을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그 결정에 요즘사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영광이고 부디 계속 유비님이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인스타 메시지를 통해서 SLVGJMZL 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소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요즘사를 통해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소망이나 희망을 생각해보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값진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교사를 목표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레퍼런스라는 주제로 요즘사와 협업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요즘사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운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두 분 모두 잘 먹고 좋은 수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부까지 물어주셨는데요. 아, 보건교사를 목표로 두고 있으시군요. 너무너무 멋진 목표인 것 같고 아이들의 레퍼런스라는 주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지만 그 요즘 것들이 꼭 20대 30대만 지칭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요즘이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들의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 이런 어린이들의 이야기들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건교사가 되셔서 저희랑 같이 협업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응원의 댓글, 메시지 많이 보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읽으면서 요즘사를 우리가 왜 시작했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다시금 좀 떠올릴 수 있었고요. 사실 지난달에는 저희가 어디에 알리진 않았지만 요즘사에서 하고 있는 파인더스 클럽이라고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 운영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경연님이 저희 몰래 깜짝 선물을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었는데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요청을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는데요. 요즘사에 나와주시고 동료로서 잘 지내고 있는 뭐 숭님, 짬부님, 혜윤 같은 친구들도 저희 몰래 영상 편지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었고, 그리고 파인더스 클럽 1기, 2기 함께 했던 친구들도 영상 편지를 보내줘서 정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살짝 띄워줄 수 있을까요? 어디 공개하지 않고 진짜 저희한테만 보내주시려고 찍은 거라서 올리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자랑을 해보고요. 다들 진짜 바쁠 텐데 저희보다 더 이 저희의 7주년 그리고 10만을 축하를 해주셔서 마음을 또 써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10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7년 만에 얻은 성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저희가 또 빨리 된 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엄청 오래 걸린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제 10만 명은 돼야지, 이제 실버 버튼을 좀 받아야지, 아, 내가 유튜브 좀 한다라고 좀 말할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뭔가 인식도 좀 그렇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분명 그럴 텐데, 그러면 요즘사는 그 전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만도 안 되는 채널로 이렇게 계속 했다는 뜻이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또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뭐 그동안은 어떻게 뭘로 먹고 살았는지, 무슨 돈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희 채널이 정말 뭐 떡상이랄 게 없는 채널의 표본인데 어떻게 그럼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존버를 할 수 있었는지 같은 그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7년이라는 시간을 좀 돌아봤더니 진짜 다른 거는 저희가 잘했다고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버티는 방법, 진짜 존버의 노하우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는 진짜 우리가 좀 말할 자격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만도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디어 좀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꼭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침체 기간은 또 어떻게 버티고 또 다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Q&A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으니까 좀 그거에 대한 답도 좀 해보면서, 보내주신 그 질문들에서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같이 답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이 들어왔었냐면은, 요즘사는 저희 인터뷰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섭외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섭외가 되는지, 게스트를. 네, 그리고 직접 섭외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지, 전반적으로 섭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네네. 많이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단골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요즘사 섭외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요즘사의 슬로건이 세상의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삶이나 일에 있어서 새로운 레퍼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나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을 좀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과정과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서 요즘에는 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요. 그게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섭외를 하냐. 사실은 저는 직접 섭외를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추천이나 요청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원래 요즘사 초창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일만 될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듣보잡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 들어오거나 이런 거보다도 직접 섭외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직접 그냥 내 주변에서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답게 잘 살고 있다거나 다양한 주제로 그런 분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섭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지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의 지인, 아니면 지인의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저희가 뭐 노출될 길이 없잖아요. 아마 뭐 이런 채널들이나 콘텐츠를 처음 시작해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올려도 이게 노출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제보받습니다 라고 해서 포스터랑 엽서 같은 거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돌아다닐까 이런 거를 좀 상상을 해보니까 독립출판 서점 같은 곳에 많이 등장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이제 이런 독립적인 활동을 첫 시작한 게 독립출판으로 시작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독립출판 서점 사장님들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포스터랑 엽서를 좀 비치를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콘텐츠가 알려지고 채널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정말 출연 요청 같은 게 정말 많이 오고 있고요. 뭐 직접 본인을 알리면서 이렇게 출연 신청을 막 장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출판사가 아니면 소속사가 뭐 요런 요즘에 이런 뭐 책이 나왔는데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는데 좀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하루에도 막 몇십 통씩 좀 와가지고 사실 저희가 다 모두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웬만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 이제 요즘 사회 톤 앤 매너 그리고 주제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맞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됐다라는 어떤 기획이 있을 때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직접 저는 섭외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고요. 섭외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 주제로 장은경님과 나눴던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또 보시면은 자세히 제가 한번 썰을 푼 적이 있어서 그 콘텐츠를 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희처럼 나의 일과 삶, 경험들에 대한 생각들을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스포티파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요즘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스포티파이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인터뷰 노하우에 대한 질문들도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고퀄리티의 질문에 감탄을 하곤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탄탄한 질문을 짜는지 궁금하다.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뷰의 이야기를 잘 듣는 방법,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행이 듣기가 좋아서 뭐 스피치 관련 연습을 하고 있느냐, 약간 이런 거를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요. 네, 인터뷰 채널이다 보니 인터뷰 방법 들에 대해서 또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은 탄탄한 질문 어떻게 짜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기획, 두 번째가 섭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획 안에 이제 이 질문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기획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하는 이런 순서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큰 주제는 먼저 갖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화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분을 이제 섭외를 한 후에 그분과의 대화로 우리가 새로운 레퍼런스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더 자세히 이 사람의 생각, 가치관, 기존에 어떤 경험들을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책을 낸 저자라면 당연히 그 책을 다 읽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한 인터뷰도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롭다고 느끼는 부분들 그런 거를 다 따로 메모를 해둡니다. 그렇게 메모를 한바탕 하고 나면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얼개가 좀 짜여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 이런 주제의 이야기 하면서 좀 3-4개 정도의 작은 소제목이 나뉘거든요. 그러면 그 소제목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요. 그 안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생겨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을 해보면서 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올지 좀 상상하면서 그것과 좀 이어질 만한 질문을 그 다음에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질문지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짜는 게 아니라요. 이 대화를 상상해가면서 약간 스크립트처럼 좀 대본처럼 짜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물론 실제로 이제 인터뷰에 가면은 뭐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당연히 다르게 흐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도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가면은 뭐 예비 질문들도 갖고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전에 제가 조사했던 정보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인터뷰 이야기를 잘 듣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저는 원래가 그냥 좀 잘 듣는 편인 것 같고요. 제가 말을 하는 입장보다는 잘 듣는 입장으로 좀 살아와서 그런 태도들이 그냥 몸에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인터뷰는 이제 질문지를 이제 앞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지를 저희는 미리 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둘 다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답변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 머리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획의 방향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현재의 대화에 최대한 몰입하려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하려는 이야기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일단은 지금 대화를 잘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인터뷰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묻고 답변만 듣고 끝, 그 다음 질문 이런 식이 아니라 주고받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좋은 대화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터뷰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좀 꼬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종종 이제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사전 정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뜻이죠?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제대로 제가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네. 이야기를 잘 끌어낸다, 말이 끊기지 않고 되게 스피치를 잘 하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네. 얘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사실 편집의 힘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말하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에디터였기 때문에 사실 말보다는 좀 글이 편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좀 미리 사전 준비를 꼼꼼히 준비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그냥 준비 없이 하는 건 사실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꼼꼼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지면 인터뷰는 제가 더 오래 했지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왜냐면 지면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막 그렇게 대중에게도 잘 들릴 필요는 없고 인터뷰에게만 잘 이해가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얘기했을 때는 다시 고쳐서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제가 잘할 필요가 없는데, 영상은 이제 모두가 같이 듣고 있고 모두의 어떤 궁금증을 대변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도 잘 전달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서 초반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다소 이제 작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스스로 많이 연습도 했었고요. 그리고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더라고요. 그 질문지들을 인터뷰 전에 계속 읽어보면서 그게 좀 내 입에 좀 익숙하도록 좀 바꾸기도 하고 인터뷰 직전까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주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전히 더듬거리고 좀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아직도 저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근데 한 번도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막 스피치 학원을 좀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발성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 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약간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좀 긴장을 좀 덜 하고 그래야지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자신감 있게 나오는 편인데 약간 그런 것들을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 아직 찾지를 못해서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아신다면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답변을 했는데 이제 현우 씨가 이제 답변할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요즘사 제작과 디자인 관련된 질문들도 꽤 많았는데요.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미에 대한 얘기, 뭐 음향 관련 이야기들, BGM 관련된 문의도 있었고, 뭐 디자인, 로고, 공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장비를 요즘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뭐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등 총 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개를 이렇게 비용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장비들을 좀 쓰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3대고 그 카메라별로 렌즈가 1개씩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용으로 쓰는 렌즈들도 좀 몇 개 더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3대니까 삼각대도 3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3개가 있습니다. 혹시 게스트가 2명일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게스트가 2명일 경우에 가끔씩 저희가 마이크를 1개 더 놓고 촬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을 할 경우나 아니면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무선 마이크도 보조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 녹음을 하기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이 녹음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조명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전면에도 있고 뭐 조명도 2-3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쓰는 조명 더 큰 게 있잖아요. 네, 스튜디오에도 조명을 크게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편집할 때 쓰는 노트북들, 맥북 프로, 뭐 맥북 에어 뭐 이런 거 있고 편집할 때 쓰는 프로그램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고요. 다 정품으로 구독을 해서 쓰다 보니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다 이런 거를 합치면 한 대략 1,000만 원쯤 되지 않을까. 1,000만 원.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딱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요즘사를 꾸리면서 7년 동안 조금씩 필요한 장비를 한 개 한 개 늘리다 보니 이렇게 네. 장비가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속 네. 이게 한 개를 쭉 쓴 게 아니라 계속 또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고 네네. 다시 팔고 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촬영 환경에 맞는 장비들로 계속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점점 늘어간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장비를 다 세팅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요즘사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20만 원짜리 중고 카메라 한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중고나라에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사당역에 만나가지고 기억나요. 네네네. 카페에서 카메라도 확인해보면서 근데 약간 중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 액정 부분이었나? 액정도 흔들리고 맞아. 액정에 약간 검은색 점이 보이는데 살짝 하자가 있는 네네네. 카메라였다. 뭐 찍히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찍다 보니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또 깨달아서 마이크도 공부해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정면에서 계속 찍다 보니까 지루한 영상이 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이제 각도와 화각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렌즈와 카메라도 이제 한 대, 2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팟캐스트로 저희가 전환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되면서 오디오가 이제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에 오디오 관련해서 배우러 다니기도 했고. 맞아요. 관련된 수업을 저희가 따로 그렇죠. 들었었죠.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장비가 또 하나씩 늘어났죠.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마이크와 이제 이 장비에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네. 조정들도 저희가 계속 하고 네,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음향 관련해서 또 맞아요. 질문 주신 분이 또 있었어요. 음향이 좋은데 뭐 따로 공부하는 채널이나 도움받는 채널이 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사실 음향이나 영상 관련해서 따로 뭐 채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요. 제작을 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안 떠오르면은 구글링을 해서 찾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챗GPT라는 게 생겨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주더라고요. 뭐 요런 거 한번 찾아봐라. 그런 식으로 실마리를 주는데 다만 제가 참고하는 채널들은 어떤 음향적인 기술이나
뭐 영상적인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들을 제가 보면서 레퍼런스를 삼고 있진 않고 그런 테크닉보다는 내가 담고 싶은 채널들의 어떤 전체적인 룩이나 어떤 스타일, 풍기는 약간 분위기. 네, 분위기나 매력 같은 것들을 유심히 이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소품들이 있는 방에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자연광에서 촬영하는 게 더 따뜻하게 보이냐, 자연스럽게 보이냐, 뭐 그런 거를 분석하면서 더 깊게 파고들어서 어떤 장비들을 쓰는지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어디서 촬영하는지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비디오 팟캐스트를 저희도 레퍼런스를 좀 찾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진짜 없어요.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네.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준비할 때는 정말 전무하다시피 했었고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해외에 이제 비디오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채널들 좀 참고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비슷하게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참고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저희 반의 방식으로 지금 풀어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요즘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다른 채널들의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관계자들로부터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는 이런 비디오 팟캐스트의 시대가 좀 열리고 있지 않나. 그 시작에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개척을 했다라고 약간 감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이상 혹시 또 장비에 대해서 디테일한 궁금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제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요즘사의 장비 기술 담당이죠. 네. 네, 우리 현우 씨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GM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요즘사의 BGM이 좋다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고르시는 건지 현우 씨의 취향인지 네. 약간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 BGM 질문을 받으면서 되게 그 구독자분들이 디테일한 것까지 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BGM까지 그러니까요. 신경을 쓰시는구나. 근데 또 약간 뿌듯하지 않았나요? 되게 고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영상 기획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게 BGM부터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인트로나 어떤 중간에 뭐 끊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더 디테일한 거를 잡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드는 BGM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BGM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상되는 것들을 구현을 하는 방식이 저는 좀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먼저 고르고 그거를 들으면서 약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네네. 어떤 리듬으로 탁탁탁 뭐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베를린 편 같은 예시를 들면은 음악을 딱 들었는데 뭔가 베를린 느낌이 조금 나면서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베를린의 이제 네. 거리의 풍경이 네네. 떠오르면서 거기에 막 스티커들을 막 덧붙이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베를린을 갔다 오고 그다음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이제 BGM을 고르면서 베를린에서 이런 음악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베를린이 좀 느낌이 되고 이 여행의 긴박감이 느껴지는 걸 그거를 BGM을 찾아서 그러면 이런 베를린스러운 그 BGM에는 스티커가 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톤앤매너에 맞는 그 음악 리스트를 먼저 쭉 뽑은 다음에 어떤 메인 BGM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어울리는 이제 다른 여러 곡들을 또 뽑는 거죠. 인트로에만 BG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대화하는 중간에도 잠깐 들어갈 때도 있고. 네. 요즘엔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쵸. 팟캐스트로 팟캐스트 하면서 전까지는 음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뭐 유튜브 뮤직 같은 데서 듣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아트리스트나 뮤직베드 뭐 이런 데서 음악을 듣고 평소에도 이렇게 리스트들을 좀 만들어 놓은 작업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뭐 시네마틱한 영상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시네마틱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장을 시켜 놓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제3세계 음악이 들어가면은 맛깔나는 영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랍 음악이라든지 아프리카 부족 그런 드럼 소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으면 좀 재밌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모아두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는 지금 아트리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뮤직베드나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유료 음원 제공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이제 사운드를 주로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데서 잘 안 들어본 신선한 좀 사운드를 조금
저희가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쓰는 음원들이 다른 채널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가끔 겹치면은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랑 결이 좀 비슷하네. 약간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그 음악이 결국에는 약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서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신 우리 구독자님도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로고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도 있었어요. 로고가 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데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하다. 약간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요즘사 로고도 한번 리뉴얼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희 채널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그 채널의 방향과 기획에 맞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는 게 이제 혜민이니까 이 혜민이 요청했던 게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통통 튀고 약간 비비드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영상 디자인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초반에는 약간 그런 효과들 위주로 좀 디자인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즘사의 컬러나 폰트 스타일 같은 것들은 이제 유지를 하고요. 시그니처 컬러는 그대로 네. 이제 가져왔죠. 대신에 이제 그 전에 썼던 그 영상 효과 뭐 이런 자막 효과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영상의 룩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음향 이런 쪽에 현재는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채널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브랜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사 하면 이렇게 별 모양 있잖아요. 아, 네네. 이것도 좀 약간 상징적인데 아. 어떤 의미를 좀 담아서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그쵸. 요즘사를 상징하는 심벌 같은 게 하나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효과나 이런 데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들게 된 심벌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별표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라는 거를 상징을 하는데 결국에 레퍼런스라는 뜻이 내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별이 가진 그런 속성과 좀 맞는 것 같다. 별도 이제 고대부터 뭔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 네. 의미를 또 담은지 몰랐네요. 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제 처음에 별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파박할 때 별표가 뭐 반짝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변할 때 이렇게 반짝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랑도 좀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냥 삼각형 별도 있고 요런 다양하게 별들이 있는데 반짝하는 요렇게 반짝하는 느낌으로 한 이유가 그런 이미지를 같이 섞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네. 디자이너님께서 이제 그 디자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려드렸고요. 예, 그리고 저희 요즘사 관련된 디자인만 물어보시긴 했는데 좀 더 말해보고 싶은 아쉬운 네, 점이 얼마든지 있어서 하세요. 네. 디자인을 열심히 했어가지고 그쵸. 네. 디자인 티가 안 나지만 네. 열심히 해서. 그 저희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리즈별로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시리즈별로의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요즘사의 어떤 재미를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별로 이제 좀 다른. 네네네. 그쵸. 대표적으로는 베를린 편 최근 베를린 거. 베를린 편도 있겠고 그냥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그게 아주 역작이죠. 가끔 다시 보곤 합니다. 베를린 편도 있고 그리고 유부간 메일이라고 그 뉴스레터 크리에이터들을 인터뷰한 시리즈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피카터뷰도 있었고 그리고 피카터뷰의 정신을 계승받아 나온 시리즈인 요즈티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은 다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 디자인을 따로따로 하고 효과들도 세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요즘사라는 채널의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거기서 약간의 포인트를 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리즈를 다 한 번에 모아놓고 봤을 때 요즘사 분위기가 풍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요즘사라고 하면은 브랜딩이 잘 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마도 이제 계속 같은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것과 함께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가면서도 조금씩 변주를 해가면서 약간 이렇게 해왔던 게 브랜딩에 도움이 된 게 아닐까? 브랜딩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인터뷰하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저희가 지금 이 공간 말고 인터뷰를 주로 하는 공간은 서울 충무로에 있는 스페인 책방에서 운영하는 이제 별도의 같은 건물에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초랑 이제 작년까지 이제 진행했던 공간은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이제 좀 정리를 했고 이제 스페인 책방 공간을 좀 같이 쉐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페인 책방 사장님들이랑 저희랑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요즘사 초창기에도 이 스페인 책방 사장님들이 출연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인연이 된 분들이고 이제 서로 응원하는 동료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 저희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 책방에서 평상시에 이제 책을 읽는 공간으로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실 수 있고 대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페인 책방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고 사실 영상에는 저희의 대화하는 구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공간이 다 담기진 않는데 정면에 있는 창문으로 남산타워가 진짜 한눈에 보이거든요. 진짜 뷰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한 번쯤 요 근처에 오시면은 방문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오늘처럼 이제 애프터토크를 사용하는 공간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이곳은 이제 저희의 집입니다. 집의 한쪽 공간을 좀 이렇게 꾸몄고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런 아이템들 이제 곳곳에 좀 놓고 현우 씨가 얼마 전에 음악 덕후였다 이런 얘기 했는데 CD가 엄청 많아요. CD랑 뭐 LP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정리장을 좀 해서 꾸며봤고 사실 제가 이런 집을 꾸미고 이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이렇게 한번 스튜디오 겸 저희의 집을 좀 꾸며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24년부터 보이는 팟캐스트로 이제 개편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팟캐스트의 미래라든지 왜 이걸 하는지 네, 요즘사가 뭘 할지 약간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보니까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가 롱테이크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요즘사 영상들의 평균 조회 완료율이 궁금하다.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채널들이 이렇게까지 공개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 플랫폼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서 신기한 게 플랫폼마다 이 조회율이 좀 다르긴 합니다. 조회율이라는 거는 이제 1시간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몇 분까지 이거를 계속 쭉 시청 지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유튜브에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살펴본 바로는 유튜브는 아직은 이제 시각적인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1시간 러닝타임이 아직 좀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사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보면 유튜브 데이터로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의 조회율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처음 듣기 시작해서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뭐 일부는 처음에 이제 몇 분 듣다가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영상이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평균을 내서 그게 20-30% 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반면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라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콘텐츠임에도 평균 저희가 50에서 70%의 조회율을 보이고 있어요. 반 이상을 들으시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저들의 성향이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팟캐스트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유튜브가 저희가 1만 명 구독자가 된 게 한 3년이 걸렸거든요. 진짜 존버 이따가 이제 존버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건데 그런데 지금 팟캐스트 저희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1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랑 팟빵 다 합치면은 이제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팟캐스트로만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정말 빨리 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이 콘텐츠의 어떤 결이나 콘텐츠 성향이 팟캐스트처럼
오래 들으시는 분들과 조금 더 핏이 맞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트리밍 조회수나 청취 지속 시간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에서 2024년에 올해의 인기 팟캐스트로 좀 꼽아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저는 이제 요즘은 쇼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계속 이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지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무해한 콘텐츠를 좀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팟캐스트처럼 좀 자극이 적고 깊이가 있는 이런 롱폼 콘텐츠를 찾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자기개발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팟캐스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런 팟캐스트 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지대너변 같은 채널이라든지, 뭐 그때는 이런 정치사회 쪽이나 지식 쪽 이런 쪽이 주가 됐었다면은, 요즘은 조금 더 젊은 층에 약간 더 프리한 느낌의 토크, 아니면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희도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관계자분들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팟캐스트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유튜브는 확실히 알고리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이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는 사람들이 일단은 구독하면 루틴처럼 듣는 팬층이 꾸준히 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알고리즘에 좀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콘텐츠 자체로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클릭률이라든지 썸네일의 어떤 어그로성이나 이런 거 좀 덜 하더라도 팟캐스트에서는 그 자체가 좀 흥미로운 콘텐츠면은 조금 더 재발견되는 플랫폼이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좀 조회수가 저조했던 콘텐츠가 팟캐스트에서는 오히려 좀 많이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도 1년 동안 실험을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팟캐스트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 인기가 많았던, 빠르게 전개되고 그런 쇼폼들이 인기가 있겠지만 그게 없어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저희와 같은 이런 콘텐츠들도 계속 조금씩 더 상승하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의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시청자를 계속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어요. 콘텐츠를 딱 올리면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지가 댓글 아니면 좋아요 아니면 어쨌든 조회수나 이런 걸로 바로 보이긴 하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표가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유튜브랑 팟캐스트 플랫폼 둘 다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팟캐스트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거를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나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을 때는 또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세부적인 기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또 썸네일 A/B 테스트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보실 때 다 보시는 분마다 썸네일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썸네일을 하나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제작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썸네일을 유튜브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더라고요.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쪽으로 어필했을 때 또 많이 보시는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계속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뭐 계속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저희 인스타그램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요즘에는 못하고 있지만 뭐 출판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의 이야기를 다양한 유저들이 좀 보실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플랫폼을 다양화한 것도 좀 더 시청자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좀 실험해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제작 관련된 질문들이었는데 꽤 길었죠. 지금 몇 분이 지났죠? 1시간이 넘었네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들 중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10만이 될 때까지 이제 저희가 7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존버의 노하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뭐 이것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답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적인 면을 당연히 궁금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 뭐 모아둔 돈으로 버틴 건지, 그리고 뭐 언제 수익 전환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질문 주신 분은 지금 초보 유튜버 분이래요. 2만 명이라고 하는데 2만 명은 굉장히 많은데요? 2만 명인데 지금 나름 존버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그 외에도 먹고 살 정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뭐 요즘사 말고 또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요. 요즘사가 유튜브 채널로 정말 성장이 오래 걸린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좀 살펴보니까 2017년 9월에 저희가 유튜브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첫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게 2019년 10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그때는 당시에 이제 수익 창출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당시 1000명에 4000시간 기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준을 막 넘었을 때가 2019년 10월이었다. 그 이후로는 어쨌든 수익 창출을 하긴 한 건데, 이게 수익 창출을 했다는 거지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애드센스 수익,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저희한테 구글이 주잖아요. 그거는 작년까지도 이 돈을 한 번도 꺼내서 쓴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쌓이게 뒀고요. 그만큼 그렇게 유의미한 큰 금액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뭐 다 이제 10만 될 때까지 그러냐는 아닐 것 같고, 더 작은 채널들도 뭐 떡상을 하거나 한 콘텐츠가 막 100만 이상 조회수 나오거나 막 이러면은 수익이 확 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떡상이 거의 없었고, 조회수가 이제 크게 나오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었다 보니까 조회수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얼마 정도 벌었냐 이런 거 진짜 궁금해하시잖아요. 유튜브 수익 공개 막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사실 뭐 공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적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너무 적어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구글 애드센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1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이 네.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100만 원? 그리고 뭐 점점점 늘어서 뭐 200만 원 벌릴 때도 있고 이제 저 300만 원 벌릴 때도 있었는데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연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네,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나은데 네. 그러다 보니 뭐 이걸 꺼내 쓰거나 하는 의미가 없다. 사실 저희가 쓰는 돈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작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또 많이 저희 채널이 침체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막 오히려 또 더 줄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저희가 팟캐스트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계속 상승세를 만들었거든요. 그 지난 해보다 진짜 배 이상 수익이 늘어났고요. 뭐 그래봤자 연봉이 뭐 1000만 원도 안 되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애드센스 순수한 이제 유튜브만 해서 버는 그런 수익은 요 정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제 희망이 사라지죠? 아, 그렇게 못 버는데 유튜브 어떻게 해? 그렇게 수익이 없었는데 어떻게 7년을 했지? 채널을 어떻게 유지하고 버텼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둘이서 운영을 하지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또 편집자 친구들 같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편집비가 들 때도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비에만 이제 1000만 원이 들어갔고, 뭐 공간을 이렇게 대관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지방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콘텐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경비도 들 거고, 인터뷰이들한테 출연료를 드릴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지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은 사실 유튜브 수익이 적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저희가 요즘사를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찾아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는 초반에는 지원 사업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1만이 되기 전까지인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즘사 콘텐츠가 유튜브 영상으로서만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처음부터 어떤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저희만의 어떤 삶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찾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기획안을 쓰고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제작비에 사용을 했었어요. 청년들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뭐 출판 관련해서 실험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도 좀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과 저희가 출판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엮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제작비에 활용을 했고요. 1만쯤 됐을 때는 저희가 유일한 유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하는. 그것도 한번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신기하게도 1만이 되기 전부터 이제 브랜드나 기업이나 기관 같은 곳들에서 협업 의뢰들이 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어떤 하나의 색깔로 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보니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이게 퀄리티도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콜라보 제안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2020년부터 그러니까 한 4년 차죠? 4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광고를 받고 브랜드 콜라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출판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즘사 콘텐츠가 영상으로 제작이 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책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했던 프로젝트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콘텐츠들을 이제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책을 출판을 해서 그걸로 이제 물론 출판은 크게 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아직도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기본소득처럼 조금씩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었고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채널을 유지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저희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생업을 따로 별도로 유지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정도까지는 백구 씨가 계속 직장 생활을 병행을 했었죠. 디자이너로 IT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에디터로서 외주 작업들을 하기도 했고 그 사업자를 통해서 외주 제작들, 영상 콘텐츠라든지 출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운영을 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저희의 기술적인 걸로만 외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즘사도 같이 성장을 해가면서 요즘사 이름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요즘사로 돈을 벌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부터 팟캐스트로 개편을 하면서 진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뭐 요즘사 채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저희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광고를 받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채널이 뭔가 광고를 받기에는 좀 쉽지 않은 콘텐츠잖아요. 인터뷰이기도 하고 뭐 매번 책 광고만 받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인터뷰 자체가 광고에 좌지우지 되거나 내용 자체가 광고를 통해서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채널의 메인 콘텐츠가 인터뷰이기 때문에 인터뷰의 어떤 순수성 그리고 진정성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저희와 결에 맞는 브랜드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간 광고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실 기존의 뭐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곳에서 하던 방식을 좀 차용을 한 건데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기존 채널들이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을 직접 광고주들한테 설득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전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넣어주시는 광고주들도 생기면서 점점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2025년에도 이제 요즘사 시너지를 낼 브랜드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나다운 삶을 궁금해하고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이 요즘사의 중간 광고를 통해서 함께 시너지를 낼 광고주분들도 찾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들으시고 계시다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수익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좀 마인드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10만까지 성장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조급함 그리고 불안함을 어떻게 버티고 꾸준히 했는지 구독자가 많지 않던 초반 시기에는 어떻게 뒤돌아보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는지 뭐 존버에 어떤 원동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마인드적인 거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존버의 비결에는 이 시작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막 100만 유튜버가 되겠어. 뭐 대단하게 이거를 키워보겠어. 뭐 대박이 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의도로 시작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콘텐츠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다들 이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다른 길은 없는지,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이런 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들과 결부가 되면서 프로젝트화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회수가 나오든 구독자가 뭐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런 과정들, 레퍼런스를 직접 찾아다니고 이거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희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초반에는 뭐 조회수, 구독자 뭐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그 과정에 좀 많이 집중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북마켓 같은 나가면은 직접 듣는 어떤 피드백들 그런 거에 하나하나 힘을 얻으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진짜 뭐 10만, 100만이 되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절대로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10만이 됐다고 처음에 이제 축배를 들긴 했는데 그 숫자를 보고도 막 상상했던 것처럼 엄청 감격스럽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이유가 저희가 막 숫자만 바라보고 막 제발 10만 되라 10만 되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다면은 이게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런 뭐 구독자나 조회수 이런 거를 좀 일찍이 마음에서 내려놨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물론 요즘사를 진짜 10만 명이나 알고 있다. 10만 명이나 구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일이고 진짜 한 분 한 분이 이 화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숫자를 늘리는 것에 욕심을 언젠가부터 좀 내려놓고 나니까 그런 거에 좀 집착을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어떤 큰 인생의 목표를 뭔가 잃어버리면 그걸 이룬 후에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의 인생 목표가 뭐 10만이나 100만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서 그런지 10만 명이 되기 전이랑 뭐 10만 명이 된 이유가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도 뭐 그 전과 똑같이 기획하고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제작하고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물론 당연히 이게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물론 저희도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콘텐츠를 좀 안 봐주는 것 같고 또 그 가치를 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그럴 때가 물론 있었거든요. 당연히 똑같이 만드는데 어떤 것은 알고리즘을 타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좋은 콘텐츠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똑같이 애를 쓰고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을 타지 못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관심을 못 받고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 좀 슬럼프도 오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당연히 그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진짜 누가 봐도 잘 나갈 것 같은. 근데 그런 분들도 만나보면은 항상 그런 고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다들 이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생기면서 자기 기준에는 이게 못 미치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작년에는 정말 계속 침체기가 계속되면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요즘사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이런 비디오 팟캐스트 롱폼 컨텐츠로 정말 우리 결에 맞는 사람들을 차라리 모아보자. 그렇게 작전을 짰고 지속 가능성이 하나의 목표만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어떤 콘텐츠 하나로 알고리즘을 타고 대박나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누군가는 이거를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운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야 우리도 계속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콘텐츠 메시지와 방향성에 좀 잘 맞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팟캐스트로 전환을 했더니 오히려 지금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잘 찾은 방법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존버를 하려면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계속 변화 없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계속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변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시면은 지금 7년 동안 했던 콘텐츠들이 계속 결이 비슷한 것 같고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변주를 줬거든요. 계속 다른 시리즈들로 시작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콘텐츠의 포맷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꿨어요. 뭐 소주제도 바뀌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일단은 나 스스로가 이제 크리에이터 스스로가 좀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했다가 안 되고 했다가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좀 지친 상태인데 그거를 새로운 세팅으로 또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다시 에너지가 좀 생겨서 또 힘들 때 다시 좀 일어나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금은 성공을 했는데 조금 빛을 늦게 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모든 업계에 예를 들어 뭐 지금 전 세계 유튜버 중에 가장 구독자가 많다는 그 미스터 비스트 아시죠? 그 미스터 비스트도 4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내가 뭐 1년을 했는데 아직 1만 명도 안 됐어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 계신데 중요한 거는 4년 동안 1000명이 안 됐는데 포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법을 계속 찾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늦게라도 빛을 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온다라고 믿었던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될 때까지 그냥 한 거죠. 그냥 정말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그냥 힘들어도 참고 하라는 거야? 사실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당연히 방황할 때도 있고 힘들면 좀 중단할 때도 있고 저희도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힘들고 지쳐서 좀 쓰러져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다시 딛고 일어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동력은 계속 할 수 있는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돈이 안 되고 조회수가 안 나오고 사람들이 안 봐줘도 나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답을 찾고 싶어. 내 삶의 방향을 좀 찾고 싶어 라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 활동 자체가 유미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천천히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새로운 이유들이 생겼죠. 이걸 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렇게 대박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메시지에 동감하고 거기에서 삶이 변했다고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숨통이 튀었다고 하고 그런 걸 볼 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계속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 지속 가능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수익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정신적이든 체력적이든 계속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잘하려고 너무 막 고퀄리티로 만들려고 힘을 다 쏟아버리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저희도 중간에 그래서 좀 번아웃이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이걸 계속 오래 지속할 생각이라면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부적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케이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시는 거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제가 명언 찾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 명언인데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도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수 있는 용기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 어떤 성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당장 지금 뭐 망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언제든 이겨낼 수 있는 사실 그런 큰일이 아닐 수 있다.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중꺾마다. 중꺾마 결국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들은 얘기 있는데 어떤 비슷한 거 있어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지나가다가 X에서 본 얘기인데 네. 당신이 지옥에 있다면 계속 걸어 나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 만약에 걸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계속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계속 걸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쵸. 계속 걷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뭔가 넘어지고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계속 앉아 있으면은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지만 내가 계속 움직이면 움직이고 시도를 한다면 이제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늘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 번 해서 이제 이게 잘 됐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또 어떻게 흐름이 바뀔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언제까지고 이제 광고가 계속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우리가 다른 환경에 놓인다면 그때 우리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고 조금씩 시도해보고 그런 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오래 걸렸고 실패의 순간이 많았고 저희도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힘든 순간에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있었다면 그냥 실패한 걸로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속 오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제 그게 다시 해서 잘 됐을 때 잘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신 거죠. 사실 그 과정 안에는 모든 실패와 힘듦이 다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방법 하나는 주변에 우리와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파인더스 클럽 물어보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언제쯤 열리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너무 좋은데 한번 운영을 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매달 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채널도 운영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파인더스 클럽을 하기 위해서는 한 1년에 한두 번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7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3기는 2025년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한 2월쯤에 티켓 오픈을 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하는 3기 운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공지를 곧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고 조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뭐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번아웃은 어떻게 극복했냐, 뭐 삶의 만족도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게 인터뷰 콘텐츠도 진행을 하지만 저희 호스트의 저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콘텐츠들을 조금씩 늘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은 앞으로 만들 저희의 콘텐츠들에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구글 폼에 저희가 저희한테 궁금한 거 말고도 이제 뭐 고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고민들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고민들이 지금 오늘 다루기에는 꽤 깊이가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저희가 따로 요즘사만의 뭔가 고민 상담 코너 같은 걸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상담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뭐 상담 전문가 아니니까 대신에 약간 뭐 고민 나눔 코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들도 같이 함께 좀 해소를 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너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요즘사를 해오면서 이렇게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 300여 명 가까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좀 다양한 시각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뭐 일이나 삶의 방식이나 뭐 커리어라든지 마인드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고민 코너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거는 더보기란에 저희가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그 고민들은 그쪽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네. 오늘 좀 길었는데 오늘 이렇게 7주년 겸 10만 기념으로 함께 Q&A 겸 축하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조회수는 안 나와도 괜찮은데 댓글이 없으면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7년 동안 콘텐츠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였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는 있나? 이런 게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만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있는지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있어요. 어딘가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시면 더 오랫동안 요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사소한 거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저는 좀 같이 소통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요즘사에서 만나고 싶은 뭐 인터뷰라든지 요즘사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던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좀 아이디어나 이런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이 나다운 삶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즘사다운 콘텐츠들로 보답을 해나가겠습니다. 7년간 요즘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는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연말 거의 마지막에 나갈 것 같은데 연말 연초 따뜻하게 보내시고 그럼 2025년에 새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